암호화폐 이슈들을 정리하고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 나오셨습니다. 기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충무로에서 소풍 가는 마음으로 즐겁게 오셨다는 우리 기자님, 오늘도 방송 잘 부탁드립니다. 네. 이번 주 가상화폐 시황은 어땠나요? 예,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난주와 비교해서 비트코인은 뭐 1.7%, 이더리움 0.3% 하락해서 큰 변동은 없었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들어오기 좀 전에 보니까 19,000달러 딱 맞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만 해도 19,000 한 300, 400달러 이렇게 했는데 이게 한 8월부터 계속 반복된 패턴이거든요. 네. 예, 19,000, 2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그래서 지금은 가격은 큰 변수가 아닌 것 같고요. 그다음에 리플이나 에이다, 솔라나와 같은 알트코인들이 7%, 10%가량 많이 빠졌는데요. 이 최근에는 이런 알트코인들의 개별적인 이슈가 좀 생기면서 이제 이 세 가지 코인은 많이 떨어진 걸로 좀 보이고요. 이번 주에 코인 중에 가장 큰 화제는 이제 메타, 페이스북의 개발진이 이제 거기서 퇴사해서 만든 앱토스라는 코인이었는데요. 이 앱토스가 19일 바이낸스에 1달러에 상장됐는데 상장 직후에 100배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되게 논란이 됐고요. 네. 국내에서는 유일하게 업비트에 상장됐는데요. 지금은 1만 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예, 상장 때보다 10배 정도 오른 가격이죠. 업비트의 경우 이제 5개월 만에 처음 원화마켓에 상장된 코인이었고요. 네. 그만큼 기술적으로 좀 인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단 초당 거래 처리 속도가 최대 16만 회로 이제 기존에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이더리움보다 한 5,300배 가량 빠르고요. 네. 보안 측면에서도 많이 개선됐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 이게 솔라나가 아까 10%가량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업비트의 상장 보고서에 따르면 솔라나와 같은 프로그래밍 언어로 만들어져서 네. 이 솔라나의 생태계를 좀 카니발라이징 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거를 뺏어올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게 좀 어느 정도 기술적으로 인정을 받다 보니까 네.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 FTX 같은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들로부터 투자를 받았고요. 또 유명한 VC로는 이제 페이팔 벤처스라고 있거든요. 그 페이팔 자회사인 VC인데요. 거기서도 투자를 받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시리즈 A가 첫 이제 투자 유치인데 거기서도 기업 가치가 20억 달러, 그러니까 지금 가격으로 한 2조 4천억으로 평가받아서 그 논란이 조금 있었습니다. 예, 2조 4천억이면은 지금 한 카뱅이 한 지금 4, 5조 정도까지 내려갔으니까 뭐 되게 좀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러네요. 기업 가치고요. 한편으로 이 앱토스의 가치에 거품이 꼈다는 얘기도 많은 게 여기 개발에 참여했었던 한 트위터가 비판을 제기해서 이제 주목을 끌었습니다. 뭐라고 비판했어요? 이 블록체인을 검증하는 검증인, 그러니까 앞서 루나 테라 사건에서도 이게 어떤 커뮤니티 관련 의사 결정을 하거나 뭐 예를 들면 새로운 루나를 찍어내거나 이럴 때 그런 걸 투표를 하잖아요. 이제 거기에 일종의 이사회, 회사로 치면 이사회 같은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 이사회 검증인을 네. 회사로 치면 이제 감사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거를 재단이 다 뽑았다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탈중앙화를 표방하는 블록체인 검증인을 재단에서 뽑아서 재단의 이해관계에 맞추면 안 되거든요. 예. 이제 법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못하게 좀 장치들이 막 갖춰져 있는데 이제 블록체인은 항상 임명하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말씀해주신 코인 앱토스가 업비트에 처음 국내에서는 상장이 됐다고 하셨는데 네. 언제 들어왔나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19일이었던 것 같아요. 얼마 안 됐네요. 이번 주에 들어온 거예요? 예, 어제였던 것 같아요. 어제요. 예. 지금 업비트가 이번에 카카오 먹통 사태로 피해를 본 이용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예. 어떤 식으로 보상해주겠다는 건가요? 구체적으로? 지난주 토요일 카카오가 외주로 쓰던 SK 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가 발생하면서 카카오톡이 마비가 됐었죠. 네. 덩달아 업비트까지 화재가 났던 15일 오후 3시 45분부터 20시간 동안 로그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는데요.
그래서 새벽부터 두나무가 SMS 문자 인증을 임시 로그인 수단으로 열었었고요. 근데 업비트가 로그인을 할 때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만 가능했던 건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정말 피해 보신 분들이 많았겠네요. 예, 카카오페이 이게 두 가지가 문제가 있는데 이 카카오페이라는 곳이 카카오페이 인증 서비스를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만 제공을 했다는 게 첫 번째 문제였고요. 그다음에 업비트 같은 경우도 이 로그인 수단을 이제 아이폰 같은 경우는 애플 인증도 가능했는데 네네.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대부분 안드로이드 폰을 쓰니까 네. 이게 그런가요? 문제가 됐던. 아니, 저도 이거 사고가 터지고 업비트 어플을 들어가 보았는데 네.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하기 그리고 애플 로그인 이거 두 가지가 뜨더라고요. 예. 아이폰 쓰시는구나. 네. 예. 그러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는데, 예. 그러니까 두나무가 이제 로그인이 풀리고 다음 날인 17일에 피해자 보상 방안을 공지사항으로 올렸습니다. 네. 우선 로그인이 막혔던 20시간 동안 로그인을 시도한 이용자에게 3일간 업비트에서 발생한 매매 수수료를 두나무가 가져가지 않고 이거를 그때 로그인 시도했던 사람들에게 페이백을 하기로 했습니다. 매매 수수료를. 예. 네. 업비트가 번 돈을 다 이제 돌려주겠다라는 네네. 거죠. 이용자에게요.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3일이라는 기간은 이제 24일부터 26일, 25일부터 27일 이런 식으로 5개 기간을 5개 기간은 좀 고를 수 있고요. 사실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이때 발생하는 수수료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게 n분의 1로 나눌 것인지 어떤 금액까지 제공을 할 것인지는 아직 정해지지는 않은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달 말 종가 기준으로 다음 달 7일에 비트코인으로 페이백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또 이제 로그인이 막혀서 가상화폐를 매도하지 못해 손실을 입은 투자자들도 있을 텐데요. 그냥 네. 로그인만 해서 한번 보려고 한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같이요. 예. 저도 한번 취재를 하려고 잠깐 로그인을 시도를 했었는데. 예. 그런 분들도 다 그렇죠.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피해 보상을? 예. 한번 신청을 해봐야죠. 예.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본인이 손실이 발생했다는 걸 입증을 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증빙 자료를 제출하면 그 업비트 두나무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손실 금액을 보전을 해주겠다는 거고요. 네. 그래서 증빙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또 기자들 사이에서 문의가 많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일단 로그인에 실패한 시점의 가격보다 그 로그인이 재개된 이후 그 이 가상화폐를 팔았다면 그때 가격이 더 낮았을 때 이 가격 차와 수량을 곱해서 이제 손실분 보전을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네. 일단은 로그인이 재개된 이후에 이 가상화폐를 팔았다는 기록이 있어야 된다는 거겠죠. 예. 이용자분들은 이거를 내가 직접 어떤 피해를 받는지를 입증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참 복잡하기도 하고 애매하기도 해서 예.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일부 이용자들에게서. 네네. 알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지난 8월에 실명 확인 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한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과 카카오뱅크의 실명 확인 계좌 연동이 임박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달 말부터 이게 가능한 건가요? 예, 일단은 그 보도가 나오기로는 19일 그러니까 그저께 코인원이 개인정보 처리 방침 개정 안내라는 공지사항을 발표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계기가 된 보도였어요. 그리고 이 처리 방침 개정된 내용이 이제 카카오뱅크 입출금 계좌 서비스 업체 추가라고 돼 있었거든요. 명시가 돼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가 이제 코인원을 쓸 때 필요한 이제 카카오뱅크 계좌가 있어야 코인원을 이제 쓸 수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업계에서는 이제 11월 초부터 그러니까 다음 달 초부터 카카오뱅크 실명 계좌 서비스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금융위의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매뉴얼에 따르면 신고 유효 기간 만료 전 실명 확인 입출금 계정 계약이 만료되는 등 그러니까 변경 사항이 발생할 경우 갱신 후 변경된 사항을 4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고 돼 있는데요. 네. 8월 29일에 코인원과 카카오뱅크의 실명 계좌 제공 계약 체결이 소식이 알려졌는데 그럼 그 이전에 계약을 했다는 거잖아요. 그때 변경 사항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10월 늦어도 10월 15일인가 이게 아마 신고를 해야 될 거예요. 접수를 해야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접수를 하고 보통 한 2, 3주 정도 심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11월 초
그러니까 이제 일단 공지에는 코인원 같은 경우는 코인원이 발표한 이제 개인정보 처리 방침에 따르면 네. 이거는 개정된 그 조항은 26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금융 당국의 이 가상자산 사업자 변경 신고가 이제 수리되는 시점이 아마 다음 달 초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그때부터 이제 카카오뱅크를 통해서 코인원을 이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고요. 예. 일단은 이제 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받는 기관이죠. 이 금융정보분석원 FIU는 한 거래소 두 은행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기존의 코인원은 농협은행의 입출금 계좌를 통해서만 이용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카카오뱅크를 다음 달 초부터 허용을 하게 되면 코인원 하나에 두 개 은행이 붙어 있는 셈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농협은행과의 계약을 끊어야 하는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코인원이 실명 계좌 전환 관련 액션 플랜을 이제 FIU 측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순조롭게 업무를 진행할 수 있을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최근 보니까 해외에 나가 있는 그 자식들에게 유학비를 비트코인으로 송금하는 분들이 맞습니다. 많아졌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활용 수단이 좀 활용도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이거는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저도요. 이게 비트코인 가치가 거의 안정화되니까 이를 송금 수단으로 이용했을 때 손실을 내거나 뭐 이게 변동성이 없어진 거잖아요. 최근에요. 네. 계속 몇 개월 동안 네. 변동폭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러니까 오히려 송금 수단으로 유효했던 게 아닐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17일 월요일 이제 암호화폐 분석 스타트업인 크립토 퀀트가 이제 빗썸, 코인원, 코빅, 코팍스 이 4개 거래소의 그 지갑을 추적을 해서 네.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비트코인을 통한 입출금 규모가 17조 2,515억 원에 달한다고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대부분 이게 해외 거래소와 주고받은 입출금 내역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 4개 거래소를 합쳐도 거래량의 20%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업비트가 지금 80% 정도 되니까 그거를 고려를 하면 한 60, 70조 정도 되지 않나 이런 추정 금액인 거고요. 이게 이 70조 원이 맞다면 네. 이제 같은 기간 수출입대금 결제 통화 중 5번째로 많은 위안화 32조 186억 원인데요. 그거의 2배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더리움, 리플, 트론도 이제 암호화폐 그러니까 송금 수단으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네. 그것까지 감안하면 또 100조를 넘지 않을까.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보내는데 하루 정도 걸리거든요. 바로 안 보내지고 예. 시간이 소요가 되죠. 예, 리플 같은 경우는 한 몇 분이면 바로 가고 뭐 이래서 예. 그런 데서 송금 수단으로 주목을 받는 거라면 오히려 다른 알트코인의 규모도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거액의 암호화폐, 뭐 비트코인 해외 송금하는 게 불법은 아니죠? 불법 아니죠?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불법은 아닌 게 그러니까 입법이 없는 거죠. 법이 없는 상태인 거고, 예. 불법은 법을 어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불법 해외 송금 사건이라고 하면 네. 최근에 10조 원 규모로 문제가 됐던 그거는 이제 암호화폐를 사려고 내보낸 자금이 이제 무역 대금으로 나갔다는 게 좀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금을 해외로 내보내는 과정에서는 개인 같은 경우는 외환 신고가 필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를 해외로 내보내서 암호화폐로 들어오고 뭐 이런 케이스잖아요. 그래서 이것까지 제가 불법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는 저도 판례가 있는지는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이것까지는 잡아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네. 예. 근데 지금 이 암호화폐를 이용해서 국제 암호들이 막 급증을 하면서 국가 간 협업도 참 중요해졌는데 최근 범죄 집단에서 이 자금 세탁 흐름을 보는 그러니까 범죄 집단의 자금 세탁 흐름을 보는 시스템 개발 업체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하던데요. 이 내용도 좀 짚어주신다면요. 예. 이거는 저도 직접 갔다 왔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러니까 요새
그 가상화폐를 추적하는 그러니까 가상화폐의 특징은 현금이랑 다르게 그 코인 하나가 어느 지갑에서 어느 지갑으로 이동하는지 알 수 있다는 점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A가 뭐 누구 제 지갑에 있다가 이제 아나운서님 지갑으로 간 것도 다 그 인터넷상에서 알 수 있거든요. 네. 오픈 데이터라 가지고. 근데 이거를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에게 보냈을 때 A라는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정리를 해서 이제 그 두 사람만의 거래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또 A라는 집단에 속해 있으면 A라는 집단에 속한 여러 이제 또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거를 또 모아서 이렇게 관계도를 정리를 해주고 한 20번에 걸쳐서 자금 흐름까지 이렇게 쭉 찾아갈 수 있게 하는 그런 서비스들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새 뭐 그런 업체들이 근데 대부분 다 해외 업체들이고 아직까지는 국내 업체들도 좀 있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업체들이 요새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이제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자금 세탁에 좀 활발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예, 마약의 대표적입니다. 그러니까 강선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네. 암호화폐를 이용한 마약 사범은 2018년 85명에서 올 들어 지난 8월까지 696명으로 늘었다고 하고요. 폭증을 했네요. 예. 이게 그래서 막 그런 말도 있더라고요. 아마 마약의 공용화폐가 비트코인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기도 하고. 예. 그다음에 마약 말고 다른 사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서울중앙지검이 수사에 착수한 약 10조 원 규모 불법해외 송금 사건도 암호화폐 구입 자금으로 쓰였고요. 알겠습니다. 예. 오늘 시간이 벌써 다 돼서 그렇구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암호 푸는 남자 한국경제신문 박진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